올해 추석을 집에서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나무랐다. 우리가 매년 각자 본가에 가서 추석을 보내기로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는 거야? 옆에 있던 아이들도 거들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추석에 굳이 배우자 본가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 시대에 맞춰야죠. 겉으로는 그들의 의견에 따르는 척했지만 사실 나는 이미 남편의 본가로 가는 기차표를 사두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편이 애 나를 본가에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나 대신 첫사랑을 데려왔던 것이다. 적어도 헛걸음은 아니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추석을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아이들이 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했는지를. 죄송하지만 부산행표는 매진되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한 영상이 떠올랐다. 지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젊은 세대의 롤모델로 여겨지는 이수연 씨가 자신의 SNS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 귤을 까주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젊은 커플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따뜻하고 화목한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평화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또 하나의 추석. 앞으로도 30년을 함께하길. 아래에는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다음 생에는 우리 엄마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연 씨 손 좀 봐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네요. 피부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 커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수연 씨는 댓글에 답했다.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영상 속 남자는 제 오랜 친구고 아이들은 그의 자녀랍니다. 이번이 우리가 함께 보낸 30번째 추석이에요. 그 댓글들을 보고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지만 눈물은 마치 끊어진 구슬처럼 흘러내렸다. 영상 속 남자는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고 배경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내가 10달 동안 품고 낳은 자식들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 얘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따지고 싶었다. 내 남편 김도훈은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며 추석마다 집을 비웠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였을 뿐 그는 첫사랑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30년.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불어왔다.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결혼 10년 차 겨울, 도훈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목걸이를 내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해했지만 그는 우리 딸에게 물려줄 가보야 라고 설명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것도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그 목걸이는 수연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추석마다 그가 쟁여두던 폴라로이드 필름들. 하지만 명절이 끝난 후에는 사진 한 장도 볼 수 없었다. 매년 내가 뜨개질한 목도리를 보며 매화꽃 자수를 놓을 거야 라고 했던 그도 정작 그 목도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2장의 비행기표. 목적지는 도훈의 고향이었다. 나는 그 표를 보고 너무나 기뻤다. 드디어 도훈이 나를 본가로 데려가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올해는 본가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와도 도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늘 온화했던 도훈이 처음으로 화를 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리쳤다. 제발 즉흥적으로 생각 좀 하지 마. 우리는 항상 각자 본가에서 추석을 보내왔잖아. 애 갑자기 내 본가에 가야 한다고 우기는 거야. 나는 멍해졌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 아이들 민재와 아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설득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웠다. 민재는 단호한 표정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는 결혼했어도 엄마를 존중해 왔잖아.
아빠가 엄마를 오가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다른 부부들 봐요. 매년 명절에 시댁 가서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아빠의 생각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걸 몰라요. 아빠를 이해해줘야죠. 민재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자 아라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생각해봐요. 제가 결혼해서 멀리 사는데 추석에 집에 못 온다면 엄마는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빠의 제안은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시댁에 가면 낯선 친척들 상대하느라 힘들 텐데 그게 과연 좋을까요? 요리를 하거나 뭐든지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며칠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라의 말에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과 망설임이 남아있었다. 수십 년 동안 도우는 자신은 돈을 버는 것만이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모든 일은 나에게 맡겼다. 나는 항상 바빴고 발이 땅에 닿을 새도 없이 뛰어다녔다.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을 정도로.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 쉬고 재회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속이기까지 하다니.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벤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며 세상이 점점 희미해졌다. 안 돼. 안 돼. 무의식 속에서도 나는 가슴 아픈 장면을 떨쳐낼 수 없었다. 병원에서 민재와 아라에게 연락했는지 내가 깨어났을 때 그들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힐끗 보기만 했다. 민재는 여전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 애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민은 누가 곰을 돌봐요? 우리 가족의 반려견 곰은 나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것 같았다. 나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두 사람 모두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추석과 병원 신세는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겠지만 10달 동안 품고 낳은 자식들에게서조차 이런 대우를 받는 나는 마치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들이 한 첫 마디는 나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탓하는 말이었다. 그들의 무관심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다시 한 번 베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저희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별일도 아니었잖아요. 달려왔다고 나는 이불 밑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희 둘, 올해는 제주도로 간다고 하지 않았니? 거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5시간은 걸릴 텐데 내가 의식을 잃은 건 고작 30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말을 짚으렸다. 엄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매년 저희는 추석마다 다른 도시를 여행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가져왔잖아요. 엄마가 지금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저희 갈게요. 그래, 매년 그들은 추석마다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갔고 항상 지역 특산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잠깐, 나는 손을 꽉 쥐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수연의 영상을 여러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너희는 추석을 함께 보냈던 거구나. 민재와 아라는 몸이 굳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경직된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혼란만이 가득했지만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저 실루엣이 저희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도훈과 수연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썼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결국 나만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것이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나는 눈을 감고 밀려오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 순간 도훈이 병실로 들어왔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추석인데 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도훈의 목소리는 마치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의 명절을 망친 사람이라는 듯했다. 이제 60대가 된 나는 가족을 걱정하며 흰머리가 늘어갔지만 도훈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훈, 당신과 아이들 모두 나가세요. 더 이상 나를 이렇게 괴롭힐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없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당신 속상하게 했어. 내가 몰랐으면 당신이 정말 걱정하는 줄 알겠네.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 나는 분노에 차 베개를 집어 던졌다. 도훈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다가 차갑게 대꾸했다. 에스더, 우리가 했던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완벽했던 추석을 망쳐놨어. 우리 모두 각자의 계획이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잖아.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석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는 가져온 음식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는 나를 노려보았다. 눈앞에 서 있는 환한 남자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 쓰라림은 더욱 깊어졌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우리는 40년 동안 알고 지냈고 30년을 결혼 생활로 함께했다. 그는 항상 나를 잘 대해줬고 나를 무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조차도 도훈을 칭찬하며 우리의 결혼을 부러워했다. 나는 몰래 만족감을 느끼며 이 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달콤해 보이는 품은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은 이미 썩어버린 진실이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북받쳐 올랐지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훈, 당신 정말 평생 이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30년이야 30년이나 됐는데도 안 지치나고. 이제 더 이상 몰래 숨길 필요 없어. 내가 당신을 풀어줄게. 나라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라는 거짓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도훈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아들과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둔하더라도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천재일 필요가 없었다. 도훈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편해질 테니까. 하지만 민재가 짜증난 얼굴로 내 앞을 막아섰다. 엄마,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아빠랑 수연 이모 둘 다 나이가 많잖아요. 진짜로 엄마를 신경 썼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게다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이혼하면 누가 엄마를 돌봐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재 말이 맞아요. 엄마 알아도 급히 덧붙이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우리는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가 샐러드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엄마를 생각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라는 샐러드가 든 도시락을 내 앞에 놓으며 이 문제를 대충 넘기려는 듯 보였다. 도훈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옆을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 내가 싫어하는 케일이 들어간 샐러드 한 박스가 모든 걸 잊게 해주고 내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나는 이제야 그들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어겼는지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케이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도시락 상자 가장자리에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도훈은 자신의 진심과 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고 나에게는 이런 형식적인 행동만 남겨둔 것이다.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민재가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알아도 나를 한 번, 도훈을 한 번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뒤따라 나갔다.
긴 침묵 끝에 도훈이 한숨을 쉬며 이 말을 짚었다. 애써 내가 설명할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 불륜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때 수연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많은 걸 해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그녀가 성장했을 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 심지어 그녀와 결혼을 제안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녀는 결혼으로 묶이고 싶지 않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년 추석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어. 그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녀는 너무 애롭고 불안했어. 내가 추석에 그녀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웠어. 에스더,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그는 말을 덧붙였다. 그저 그녀와 함께 앉아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 게 다야. 우리 사이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이혼 얘기를 하자. 에스더, 도훈은 분명히 짜증이 난 듯 내 말을 끊었다. 나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은 나에게 숨기고 살아왔어. 당신 말 중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누가 알겠어. 그냥 이혼 날짜나 정하자. 그러면 당신은 다시 수연한테 돌아가서 추석을 그녀와 보내면 되겠네. 그리고 그녀의 남은 음식을 나한테 챙겨준 거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옆 병실에서 환자가 돌아오며 도훈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도훈의 얼굴은 굳었고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잠시 후 그는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뭐, 당신 예전에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남은 음식 먹던 거 기억 안 나? 알리사 음식이 건강에 좋은데 뭐가 문제야? 어떤 말은 칼보다 더 깊이 베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결혼 첫 해를 떠올렸다. 그때 도훈은 경제공황으로 인해 해고되었고 4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 공백 동안 나는 밤낮으로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가족을 지탱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내가 일하던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어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 사실은 동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지독한 날들이었다. 그때 도훈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나를 꼭 안아주며 밤새 울었다. 다시는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게. 남은 음식을 먹게 하거나 힘든 노동을 강요하지 않을게. 그렇게 맹세했었다. 그런데 이제 60대가 된 지금 도훈은 그 기억을 무기로 삼아 나를 공격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그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를 노려보자 도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은 너무 흥분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갈게. 당신도 좀 쉬어. 거리와 골목은 명절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나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며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몇 통 왔다. 보낸 사람은 수연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내가 모든 것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도훈이 집에 돌아온 뒤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다. 에스더,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오해한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요. 당신과 도훈 사이를 틀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도훈이 내게 진정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진실이 드러나자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워 그녀의 집으로 도망쳤던 그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민재와 아라도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메시지는 나를 위로하려 했고 어떤 메시지는 아빠를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어느 메시지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내 안의 혼란스러운 감정은 이상하게도 불편한 평온함으로 변했고 나는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마친 후 혼자 병원을 나섰다. 병원 출구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다. 무슨 말을 해도 수연은 나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근처 커피숍으로 거의 강제로 끌고 갔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유명한 그 수연씨 맞죠? 세월이 참 당신 편이었네요. 한 남자가 다가와 우리를 보며 부러움 가득한 미소로 말했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의 말투와 표정에는 분명한 찬사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여전히 매혹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와 세련된 옷차림은 그녀를 40대 초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녀 옆에 앉은 나는 그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나이든 여인처럼 보였다. 한때 나는 그녀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완벽한 교본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진실이 모든 장밋빛 필터를 깨부수고 내가 그녀에게 품었던 환상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에스더, 당신과 당신 남편 사이를 틀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커피 값을 낼게요.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사과하고 싶어요. 그녀는 자세를 약간 바꾸며 우아함을 뿜어냈다. 에스더, 이런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도훈과 아이들은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저도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요. 당신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한 커피잔을 꼭 쥐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눈매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서 나는 도발적인 기운을 느꼈다.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의 교만함이었다. 당신이 화난 거 알아요. 도훈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화가 나겠죠. 하지만 이 일로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제가 도훈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제가 원했다면 도훈이 아직도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찔렀다. 여자끼리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당신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프지만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만약 그녀가 먼저 나섰다면 도훈은 주저없이 우리 결혼을 끝내고 그녀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정말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까?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애로움 때문일까? 아니,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아끼지 않고 답을 요구했다. 순간 수연의 완벽했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서 수연은 도훈과 함께 포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훈의 형, 한크 골드만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도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수연의 눈에는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다시는 그에 대해 말할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백하듯 말했다.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한크의 아내가 되는 꿈을 꾸곤 했죠. 하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렸죠. 처음으로 나는 수연의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얼굴에서 분노와 고집스러운 반항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맹세를 잊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훈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한크가 질투해서 나에게 돌아오길 바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은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게 들렸다. 수연은 사진 속 한크의 모습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맹세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약속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맹세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말을 가슴 깊이 새기죠. 그 몽상에서 깨어난 수연은 다시 차분한 자세로 돌아왔다. 안심하세요. 저는 도훈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육체적인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도덕적 우월함에 박수를 쳐야 한다는 건가요? 30년 동안 날 속였으면서도 육체적인 배신은 없었다고 고마워해야 하나요? 나는 쏘아붙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도훈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내 뒤에 서 있었고
수연 옆에 다가와 있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훈이 우리의 대화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도훈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급히 닦으며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도훈의 시선은 그녀의 붉어진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수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손을 물렸다. 내가 조용히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자 도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수현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향했다. 위가 약한데 어떻게 이런 걸 마셔? 그는 잊고 있었던 그녀의 만성적인 이 문제를 떠올린 듯 나무라며 말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뜨거운 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네기 전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했다. 수연은 그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에 반해 나는 30년간 그와 같은 집에 살면서 그가 내 도움 없이는 정수기조차 작동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세심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 곳이 없다는 걸 알아. 그가 말을 이었다. 나를 때리든 소리를 지르든 난 불평하지 않을게. 내가 당신을 속여왔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이걸 수연에게까지 강요해야 해. 당신은 이제 내가 알던 에스더가 아니야.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압도적인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절반에 더 이상 공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에만 눈이 먼 남자가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공공장소에서 폭발할까 두려워 견디고 있었다. 도훈, 우리 집에서 나는 엄마야. 아니면 가정부야. 아니면 당신은 엄마가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당신이 나에게 실망할 자격은 없어. 나는 다시 쏘아붙였다. 실망해야 할 사람은 나라. 30년 동안 가족 모두에게 속았으니까. 도훈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도훈, 닥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건 나 때문에 시작된 거야.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라.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수현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러나 도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품에 안았다. 마치 그녀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이미 익숙했던 쓰라린 진실이 이제는 혐오스럽게 느껴졌고 그저 둔탁한 아픔만 남았다. 한때 나도 도훈을 그렇게 지켜주었던 적이 있었다. 그의 커리어 초창기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를 의심했을 때 나는 무거운 배를 이끌고 그를 대신해 싸웠다. 그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맞서며 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나는 그를 믿었고 그를 위해 모든 조롱과 모욕을 건넜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내 남편의 원망과 오해뿐이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지켜주는 동안 나는 마치 악당처럼 취급받았다. 나는 마치 강대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강대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커피를 도훈의 얼굴에 뿌렸다. 그리고 남은 컵을 있는 힘껏 그에게 던졌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에스더, 미쳤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도훈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그녀를 대신해 사과할 자격은 없어, 도훈. 나는 쏘아붙였다.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이 앞으로 매년 추석을 그녀와 보낼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이혼에 동의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서로 보지 않아도 되겠지. 아마도 이혼하는 나를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때까지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거야. 도훈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주변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나섰다. 샌디에이고로 돌아온 나는 짐을 정리하며 영원히 떠날 준비를 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또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 인생의 30년이 안전히 실패였다는 사실이. 계절별 옷을 모두 모았지만 그것들은 작은 캐리어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 그중 일부는 수년간 내 곁에 있었던 옷들이었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받은 새 옷은 아라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사준 옷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입기조차 아까워했다. 아라가 한때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앞으로는 엄마 옷은 제가 다 사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오래전에 잊힌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희생하는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을 돌보는 내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아라가 사준 코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옷장에 넣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져가고 싶지도 않았다. 오랜만에 나는 북적이는 쇼핑몰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성부 매장에 들어가서 밝은 빨간색 원피스를 집어들고 거울 앞에 섰다. 친절한 판매원이 나를 칭찬하며 어울리는 신발까지 골라주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집안일로 지친 끝에 짓는 피곤한 미소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기쁨을 느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미소였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나는 이혼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가 서류를 건네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시네요. 그 젊은 미소는 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를 풀어주었다. 결혼을 끝낸다는 것은 미래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일이었다. 나는 갑작스레 전에 없던 넓은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단며칠의 휴식만으로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의 의미를 깨달았다. 생각했다.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전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탐험하지 않겠는가. 망설임 없이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출발하는 날 데이빗과 다른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식탁 위에 깔끔하게 놓인 이혼 서류를 발견했다. 그들은 나에게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각자 나의 고집을 비난하며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도훈조차 전화를 걸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들의 비난에 짓눌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진실이 명확해진다. 수십 년간 거짓말과 의무에 얽매여 살았던 나는 이제 남은 날들이 끝없는 논쟁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햇빛, 자유, 그리고 내 영혼을 불태우는 것들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영과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될 사람들에게는 잘 되기를 바란다. 단, 그들이 과거의 특권 의식을 버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우는 자신이 그들의 계획 속에서 단지 하나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채 나는 과거를 모두 뒤로한 채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행 중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영혼들이었으며 나에게 사진 찍는 법, 구도를 잡는 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다. 심지어 나에게 브이로그를 시작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당신의 영상이 저희 같은 어르신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에너지는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비웃는 듯한 댓글들이 달렸다. 그냥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개의치 않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점차 내 영상은 많은 조언과 진심 어린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담아 댓글을 남겼고 나를 롤모델로 칭송하기까지 했다.
여행 중 도우는 온갖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한 번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세탁기 앞에 서서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자기 연민에 젖은 톤으로 말했다. 에스더, 언제 돌아오는 거야? 옷이 더러워졌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설탕과 소금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느꼈다. 늘 자립적이지 못했던 도훈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툰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려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런 위로를 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면 다시 전화해. 에스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난 우리 가족을 깨고 싶지 않았어.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훈, 당신은 이미 내가 30살이었을 때 날 저버렸어. 당신은 수연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와 결혼했지. 그리고 30년 동안 그녀에게 매달렸어. 당신의 비겁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당신은 60살이야. 집에는 내가 있고 밖에는 수연이 있어. 하지만 세상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날 놓아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도훈은 할 말을 잃은 제 자신이 잘못했음을 중얼거렸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내 휴대폰이 데이빗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는 내가 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 데이빗, 넌 수년간 나에게 무관심했잖아. 내가 내 휴가를 충분히 만끽한 후에야. 다시 내 항상 배려 깊은 엄마 역할을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나는 전화를 끊고 과거를 뒤로한 채 여행을 계속했다. 도훈은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샌디에이고로 돌아와 이혼 증명서를 받았다. 그리고 곧 데이빗과 아라는 끊임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은 순간 데이빗은 폭발하듯 소리쳤다. 엄마, 내 채무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나이에 이혼 소동을 벌이다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 안 돼요. 그저 한 번의 만남일 뿐인데 애 별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는 계속해서 쏟아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요. 아빠 돈을 억지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빠가 번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하세요? 아빠를 무시하더라도 저를 생각해야죠. 저도 이제 제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데 아빠의 지원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빠 돈을 다 가져가면서 저를 망치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너를 30년 가까이 지원했어. 내가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 너는 감사가 뭔지 알고는 있니? 너는 효심이 뭔지 이해하기라도 하니? 이제 더는 내가 버릇없는 아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데이빗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딸이 생긴다면 내 딸이 내가 겪었던 일을 겪는 걸 견딜 수 있겠니? 내가 결혼한 후에도 끝없는 집안일을 떠맡아야만 하는 딸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구나. 내 여동생이 내가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니? 긴 침묵 끝에 데이빗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다. 엄마는 항상 거창한 이상만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두 각자의 꿈이 있는 거라고요. 인생은 그저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돈을 돌려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적도 없었고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도훈에게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한 달이 조금 지나 도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눈에 띄게 나이가 든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망설이며 말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그랬다. 나는 이제 베개에 머리를 대기만 해도 바로 잠들었고 다음 날 자연스럽게 깨어났다. 끝없는 집안일과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덕분이었다. 그리고 내 얼굴에도 그 변화가 드러나 있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후 나는 펜을 도훈에게 건넸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듯 망설였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 모든 명절을 너와 함께 보내고 수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약속하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그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내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 이건 이미 채점이 끝난 시험이야. 답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서명해. 당신은 이미 내 인생의 전반부를 낭비했어. 이제 남은 시간까지 낭비하게 두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의 항해 없이 도훈은 서명했다. 한 달 후 수연은 다시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에서 트렌드로 떠올랐다. 수연은 데이빗이 올린 가족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에서 수연은 도훈과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들의 아들은 젊은 여성, 아마도 아내로 보이는 을 다정하게 안고 있었다. 사진의 중심에는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5명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완벽히 연출하고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운명은 시간의 시험을 건져낸다. 나와 아버지의 운명도 그렇다. 이 게시물은 엄청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댓글창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넘쳐났지만 일부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 행보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곧 축복에 물결을 묻혔지만 한 댓글은 이렇게 묻기도 했다. 3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 맞아? 그럼 그의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수연은 댓글에 답하지 않았지만 좋아요를 눌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는 주장과 함께 그녀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원래 아내는 어디로 갔지?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어떻게 갑자기 이혼을 결심할 수 있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수연은 계정을 비활성화하며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살을 데이비드로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게시물을 찾아가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아들이라며 비난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내 여행 계정, 내가 애정을 공유하던 작은 인터넷 공간도 결국 호기심 많은 네티즌들에게 발견되었다. 한 댓글이 물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꾸짖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남겼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좋아요와 찬사를 받았다. 며칠 만에 내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플랫폼의 추천 목록에 계속 오르내렸다. 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 결과 지역노인대학에서 나를 초청해 강연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그 집을 떠난 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사랑 없는 집을 뒤로 하고 떠난 이후 나는 성공을 찾았다. 더 이상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감 없는 노년 여성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자신감과 생기를 발산하며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이 마침내 내게 찾아온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잃어버린 세월과 나이가 더해졌음에도 내 안의 빛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에서 강연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던 중 우연히 도훈과 수연을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은 어쩌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도훈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에스더, 잘 지냈어? 그는 망설이며 물었다. 햇볕에 방치된 시든 가지처럼 그는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잔주름과 피로가 가득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나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인사했다. 잘 지내.
가족들은 잘 있어. 내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래도 나와 아직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익숙한 눈빛 속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낯설음을 느꼈다.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수연이 코너를 돌아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릭했다. 돈, 어제 갑자기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에스더가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 순간 나는 모두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밝고 빛나던 수연의 눈은 이제 흐릿해졌고 인간 본성은 언제나 그렇듯 소문을 갈망했다. 수연의 큰 소리는 지나가던 이들마저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당신은 그녀를 절대 잊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녀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점점 냉담해진 거잖아. 당신 애들이 그게 때문에 날 질책했을 때도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수연은 소리쳤다. 내가 정말 눈이 멀어서 아니면 저주받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했나 봐. 갑자기 그녀는 바닥에서 막대기를 집어들고 도훈을 쫓아 길가로 뛰어갔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내 롤모델이었는데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 다른 이가 덧붙였다. 그 가족 스캔들 이후로 그들 집안은 제대로 된 가정부도 못 구했대. 심지어 청소부 월급도 미뤘다가 들통났지 뭐야. 그래서 지락 에이전시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더라. 또 다른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다. 월급을 미루다니. 말도 안 돼. 한때 그렇게 돈을 잘 벌었다면서 도훈의 연금도 있는데 그게 말이 돼.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수연의 돈은 이미 오래전에 데이빗이 집 마련한다고 다 가져갔대. 언제 갚을지는 모르지. 이렇게 소문과 추측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불길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대학 관리자가 개입해 이 소동을 끝냈다. 나중에 나는 도훈과 수연 사이의 격렬한 다툼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다시 만날 계획으로 도훈의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그들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비난을 들었다. 에스더가 돌아왔으니 당신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난 거겠지. 안 그래? 아니면 그녀 소식을 그렇게 궁금해하겠어? 내가 당신이 밤에 몰래 그녀 사진 보는 거 다 알고 있어. 수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들조차 놀라 날아올랐다. 닥쳐. 그리고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만 했잖아. 당신은 한크를 사랑했으면서 나를 끌어들여 내 인생을 망쳤어. 이 말을 듣고 나는 놀랐지만 어쩌면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니까.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어, 도훈. 감히 나를 때리다니. 한크가 여기 있었다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도록 두지 않았을 거야. 수연은 소리쳤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무덤덤한 미소였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친구가 내게 물었다.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티켓이 성공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돌아오면 선물 사다 줄게. 출발하는 날,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다. 한 여행자가 내게 물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나는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